시어머니와 남편은 임신 8개월인 저에게 설날 음식 30인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안고 새벽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차례상을 차리던 그날 아침,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통장에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수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보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장 약한 누군가가 섰을 때 드러난다고요. 저는 예전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게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설명하는 한 문장이라는 거요. 제 이름은 정다은, 그때 38이었습니다. 직업은 건축사예요. 건물의 뼈대를 설계하고 어느 벽이 건물을 떠받치는 내력벽이고 어느 벽이 그저 공간을 나누는 장식인지 가려내는 일을 합니다. 겉이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벽은 장식일 뿐이에요.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기둥 하나가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기도 하죠. 이 일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진짜 약한 곳은 위기가 와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요. 남편의 이름은 한승규였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탄천이 내려다 보이는 결혼하면서 양가가 보태고 우리가 대출을 끼고 마련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한 지 11년. 올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다가 40을 앞두고 어렵게 가진 첫 아이였어요. 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매일 배를 쓸어내리며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승규는 중견기업의 영업팀에서 일했고 회식이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은 분당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순회동에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첫 해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제가 건축사로 일하는 것도 친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것도 시어머니에겐 늘 못마땅한 구석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의 모든 음식은 제 몫이었어요. 형님, 그러니까 손이 동서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늘 빠졌고 시누이는 출가회인이라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첫 번째 금이 어디에 갔는지 저는 부끄러울 만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승규의 카카오톡 알림음이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어요. 원래 그이는 알림을 크게 해두고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휴대폰을 늘 엎어 두기 시작했어요.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화면을 아래로요. 어느 밤 제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그이는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에 그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는 거래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회식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되었어요. 새벽 1~2시에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술 냄새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모르는 식당과 카페가 찍혔고 현금 인출이 부쩍 늘었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괜한 의심을 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냉랭함도 그 무렵부터 날이 섰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고 어쩌다 만나면 제 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에 애 하나 가지고 유난이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무뚝뚝한 시어머니의 성정이라고 여겼어요. 설마 그 뒤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렀어요. 빈손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받아온 듯한 서류 봉투를 들고서요. 저와 승규를 앉혀놓고
시어머니는 이참에 집 명의를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승규 앞으로 단독 명의를 해두는 게 세금에 유리하다는 그럴듯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건축사로서 등기와 명의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 말이 어딘가 미심쩍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미처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종이의 무게를 기억해 두었어요. 또 한 가지. 승규는 그 무렵부터 안방 옷장 위에 있던 작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원래 우리 결혼 반지와 양가 어른들께 받은 폐물,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던 금고였어요. 어느 날 제가 아이 출생신고에 쓸 가족관 계증명서를 찾으려고 금고를 열려 했는데 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승규에게 묻자 그이는 보안 때문에 바꿨다며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저는 그 작은 금고 하나조차 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저 서운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무엇을 준비하는 자물쇠인지는 몰랐습니다. 설을 닷새 앞둔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 설에는 친척들이 다 모인다고 큰집 식구에 작은집 식구까지 30명은 될 거라고요. 그러니 음식을 넉넉히 30인분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전이며 잡채며 갈비찜이며 떡국이며 모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만삭이라 오래 서잇기가 힘든데 음식을 좀 맞추거나 형님과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차가워졌습니다. 얘가 시집와서 11년 동안 배운 게 없구나. 애 가진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내가 너만 할 때는 만삭에도 시할머니 제사상 다 차렸다. 군말 말고 해라. 옆에 있던 승규는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천장을 보며 11년의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되짚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음식을 만드는 손이었고 명절을 치르는 도구였고 대를 이을 아이를 가진 몸이었을 뿐이라는 거요. 설 전날 저는 새벽 5시부터 시댁 부엌에 섰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끝도 없이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육전, 호박전, 산적,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봤고 시누이는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느라 바빴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친 전을 하나 집어먹고는 간이 안 맞는다 며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간을 맞췄어요. 그때 제 안의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 괜찮아? 하고 묻는 것처럼요.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다 함께 떡국을 먹는 자리였어요. 친척들이 둘러앉은 그 상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이참에 다들 모인 김에 말아마. 승규랑 너랑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에 둘러앉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준비한 대본을 읽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단다. 너도 알 거 아니냐. 둘이 안 맞는 거 애는 우리가 키우면 돼. 한씨 집안 핏줄이니까.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조용해진 카카오톡, 베란다의 통화, 낯선 향수, 늘어난 현금,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모든 냉대가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거요. 그들은 만삭의 며느리를 설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음식을 다 차리게 한 뒤에 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만 빼앗고요. 저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내 건축사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구조도면 읽듯 읽었습니다. 어느 벽이 내력벽이고 어느 벽이 장식인지, 이 집안에서 진짜 힘을 가진 건 누구이고 무엇이 그저 허세인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들은 지금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증인이 가득한 자리에서 자기들 입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그런데 그 전에 방금 하신 말씀, 여기 계신 친척분들이 다 들으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안고 천천히 일어나 그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승규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도 아닌 분당의 한 비즈니스 호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를 알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쓰던 설계 노트였어요. 거기에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의 카카오톡, 베란다의 통화, 늘어난 현금 인출,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한 말까지 하나하나 감정을 빼고 사실만은요. 이건 기록이야.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나는 지금 설계도로 옮기고 있는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침착했습니다. 피해자이기를 멈추고 설계사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먼저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분당 서현동에 사무실을 둔 김지혜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차분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말했어요. 정다은 씨, 기록을 정말 잘 남겨두셨네요. 이게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만삭의 음식 30인분을 강요당한 정황, 친척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이혼과 양육권 포기를 통보받은 정황. 이건 명백한 부당대우예요. 게다가 남편분 외도 정황까지 더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정다은 씨가 크게 유리합니다. 양육권은요? 걱정 마세요. 우리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만삭의 산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그쪽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천히, 확실하게 갑니다. 서두르는 쪽이 지는 게임이에요. 저는 그 말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승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시어머니의 문자, 공동통장의 거래 내역, 그동안 제가 시댁에 드린 돈의 흐름까지. 저는 건축 현장에서 몸에 밴 습관대로 모든 것에 날짜와 시각을 붙여 정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걸 기록의 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떠받쳐줄 작지만 단단한 사람들의 내력벽을 세웠어요. 먼저 여동생 다인이, 간호사인 그 애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로 휴가를 내어 제 곁에 왔습니다. 언니, 출산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아무 걱정 마. 그리고 대학 동기 은수, 건축 사무소를 함께 다녔던 친구였어요. 제가 전화하자 그 애는 긴 침묵 끝에 우리 사무실 비는 자리 있어. 몸 풀고 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 이 세 사람이 제 무너진 집을 떠받치는 내력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느다란 판자 한 장은 쉽게 부러지지만 러장을 겹쳐붙이면 좀처럼 부러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제가 일하며 배운 진리이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승규와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울며 매달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만삭의 며느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차분하게 증거를 제출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규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그이는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아, 미안하다. 내가 잠깐 미쳤었어. 어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흐린 눈이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자 겁먹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승규라는 사람을 저는 그저 악인으로만 그릴 생각은 없습니다. 11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그이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어머니의 인정을 갈구했고 어머니가 정해주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외도도 따지고 보면 그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한승규라는 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건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약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되는 약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승규 씨,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오늘도 당신은 당신 편이지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 그만 정리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하나하나 무너졌어요. 그들이 성격 차이를 말하면 우리는 만삭의 음식 30인분을 강요당한 정황과 친척들 앞에서 통보받은 그날의 증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한시 집안 핏줄 운운하며 양육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복리를 우선했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든 것이 기록의 힘 앞에서 결정되어 갔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그 아파트는 제 몫의 재산분할로 정리되었어요. 결혼할 때 제 친정이 보탰던 돈과 11년간 제가 벌어부은 것이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12월에 시어머니가 들고 왔던 그 서류 봉투의 정체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건 집 명의를 승규 단독으로 돌리려던 사전 작업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도장을 찍었다면 이혼 과정에서 그 아파트는 온전히 승규의 재산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그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정다은 씨, 그때 사인 안 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건축사라 등기를 아셨던 게 결정적이었네요. 이건 계획적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무심코 미뤄둔 그 결정 하나가 결국 저를 지켜준 내력벽이었던 셈입니다. 조정기일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법정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한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늘 호령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변호사 뒤에 반쯤 숨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법이라는 저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쌓아온 것 위에 서 있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그쪽은 위자료를 깎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처음엔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카드 명세서와 베란다 통화 기록과 무엇보다 설날 그 자리에 있었던 친척 한 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날 상에 앉아있던 작은아버님 한 분이 제 편에서 사실대로 진술해 주셨어요. 만삭인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요.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그 한마디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아픈 균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버티지 못했어요. 모든 조건이 제게 유리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밤마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다만 낮에는 설계사의 얼굴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감정은 밤에 흘려보내고 낮에는 도면을 그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정다은 씨 같은 의뢰인은 처음이에요. 보통은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치는데 다은 씨는 끝까지 침착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오래 봐와서요. 무너질 때일수록 도면을 똑바로 봐야 하더라고요. 판결이 나던 날, 제 통장에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합쳐 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11년을 견딘 대가였고 잃어버린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판결 직후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하율이라고 지었어요. 동생 다인이가 분만실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고 친구 은수가 미역국을 끓여 산후조리원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승규도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빈자리가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저는 하율이를 품에 안고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그 작은 아이는 제가 11년 동안 지켜온 것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새벽 수유를 하다가 문득 눈물이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는 적어도 누군가의 도구로 자라지 않을 거라는 안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손이나 대를 잇는 몸으로 취급받지 않을 거라는 안도였어요. 저는 잠든 하율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렴. 엄마가 그렇게 키울게. 퇴원하던 날 친정어머니가 조리원 앞에 와 계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부모님께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동생 다인이가 결국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 참고 산 게 효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 게 효도다. 저는 그 자리에서 11년치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승규와 시어머니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저는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들어오는 소식으로 알게 됐을 뿐이에요. 멀리 떠나온 동네의 일기예보를 우연히 듣는 것처럼요. 승규는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떨어져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가 만나던 사람과의 관계도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 흐지부지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입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만삭의 며느리를 명절에 그렇게 내쳤다는 이야기가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그분에게 가장 아픈 곳을 찔렀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엔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뿌린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하율이와 함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한강이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저는 친구 은수의 건축사무소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작게나마 제 이름을 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주로 오래된 집을 고치는 일을 해요. 무너져가는 집의 어느 벽이 내력벽이고 어느 벽이 장식인지 가려내 살릴 것은 살리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는 일. 어쩌면 저는 제 인생에 했던 그 일을 이제 남의 집에 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베란다에서 허브를 키웁니다. 바질이며 로즈메리며. 주말이면 하율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망원한 강공원을 걸어요. 가을이면 한강변의 단풍이 붉게 물듭니다. 저는 요즘 동네 주민센터의 도예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든 건 찌그러진 그릇 3개였지만 저는 그걸 전부 베란다 창가에 늘어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드는 그 자리에서 못난 그릇들이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밤이면 저는 하율이를 재우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우려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어요. 11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제게 가르쳐준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은 늘 한 가지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를 거라는 것. 시어머니는 제 두려움을 계산했고 승규는 제 외로움을 계산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갈 곳도 없이 주저앉을 거라고요.
하지만 둘 다 틀렸어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단 몇 사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가치를 아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삭의 몸으로 설날 친척들이 다 모인 그 상 앞에서요. 그대로 주저앉으셨을까요? 아니면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나셨을까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